자, 두 분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재 의원님입니다. 네. 소시는 되게 앉으시고. 네. 오늘 그 형법 87조 내란 오늘 제작 발표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김시호 감독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비상계엄이라는 다큐 영화를 제작해 주셨어요. 사실 기대만큼 흥행이 안 돼서 가슴 아프긴 하지만은 그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12.3 내란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질 때 우리 국민들이 다 나서서 이것을 제압하고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를 가게 됐는데 이것은 후세에 남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란 척결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기록을 제대로 못한다면은 미래 세대에 빚을 지지 않습니까? 쿠데타의 DNA 뿌리들이 남아서 나중에 이것이 또 자라서 수십 년 후에 쿠데타를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비상계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걸 보신 분들은 다시는 우리 이 땅에 비상계엄과 같은 이런 엄혹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많이 느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형법 87조 내란이라는 영화, 다큐 영화를 제작하게 됐는데 오늘 발표회, 오늘 시작입니다. 했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심화된 영화를 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이 영화에는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역사의 증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87조 내란입니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군을 동원한다든가 해서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내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내란은 사형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게 엄중한 이러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 세력이 아직 제대로 된 단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통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내란에 대한 뿌리, 내란 척결, 내란 세력의 청산 이것이 완전히 되는 계기가 되고 또 이것을 영화로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우리 현재를 사는 우리와 미래를 사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화를 사실 흥행할 수 있는 영화도 많은데 이런 영화를 역사적인 사명감 없이는 못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시우 감독님 너무 존경스럽고요. 또 브루필름 웍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 영화 앞으로 출연하실 배우분들도 오셨는데 축하하고요. 많이 애써주세요. 저도 가끔씩 출연시켜 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거 꼭 흥행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내란 척결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영화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그러한 여론을 풀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란 척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내란 척결이 안 되는 이유는 아직도 내란 세력이 여기저기 사회 곳곳에 있는 거죠. 내란에 주불은 잡혔지만 잔불들이 아직도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란 척결의 종착점은 제가 봤을 때 사법부의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또 국민의힘 동조 세력들을 척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민주당 혼자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여론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 영화 한 편이 역사를 다시 바로 세우는데 큰 기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제가 또 나가서 1인 시위를 해야 됩니다. 지금 6주차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척결을 위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 또 통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또 유튜브 분들도 오시고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일찍 또 갈 수밖에 없는 거 양해해 주십시오. 꼭 기록으로 잘 남기고 좋은 영화 만들어서 1000만 관객 돌파 목표를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비상계엄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개봉을 했는데 실은 지난번에는 이런 좀 절차가 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 발표회라는 게 무슨 대단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지만은 보통 영화사들이 제작 발표회도 하고 또 고사도 지내고 또 제작 보고회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은 이제 언론 홍보를 기반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비상계엄은 말 그대로 뭐 정말 비상하게 비상대책처럼 만들어다 보니 그런 게 없어서 이번에는 조금 절차들을 좀 밟아 나가면서 제작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뭐 저희가 만든 뭐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저 펀딩용 영상이긴 하지만은 먼저 좀 보여드리고 PPT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영화 제작에 대한 의도라든지 어떤 방향성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 실은 직접 제작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는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또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을 조금 이 자리에서 또는 나중에 사적으로라도 조금 아이디어라든지 제작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많이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에 대한 어떤 프로세싱은 좀 이따가 잠시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펀딩용으로 만든 영상이었는데요. 실은 이제 기자님들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지난번 시사회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왜 17분의 민주당 의원님들밖에 없을까? 오히려 편파적으로 어떤 민주당의 일방적인 편을 들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나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오해도 많이 받는데 실은 저희가 영화를 제작하면서 뭐 실명을 밝히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국힘 쪽의 의원들을 굉장히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을 설득을 했고 그리고 12.3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조금 더 각자 진영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죠. 그게 뭐 다큐멘터리 기법이 영화적 기법이냐 드라마적 기법이냐 TV 드라마적 기법이냐 뭐 이런 어떤 TV적 기법이냐를 관계없이 좀 하자 이런 게 굉장히 강했는데 실은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고요. 또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마저도 출연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또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하는 분들만 이렇게 하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12.3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의 기획 의도였기에 비상계엄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요. 아까 보신 거는 역시 비상계엄을 인터뷰하면서 저희가 촬영해냈던 부분들을 가지고 내란이라는 어떤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법 제87조 내란이라는 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보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헌법조항이 있는데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라는 게 실은 형법 제87조에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아까 뭐 김병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영화로 어떤 내란 세력의 단죄라든지 어떤 내란 세력의 단죄를 응원한다 또는 뭐 어떤 단죄에 대한 어떤 힘을 보탠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좀 더 대한민국의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어떤 행위가 대한민국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위협을 강화했는가가 저희는 오히려 더 큰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한 번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이게 저희가 이번에 조금 이제 이 내용을 간단하게 훑을 건데 저희가 내란 안에 그림자 내각이라는 이 포스터가 보이는 이유가 실은 이제 드라마 타이틀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1시간 예를 들어서 30분, 예를 들어서 90분의 다큐멘터리가 있다면은 그 연극에서 자주 쓰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연극 안에 또 하나의 연극을 넣어서 극중극이라고 그러죠. 두 개의 극을 동시에 이제 하나의 연극 무대에 올리는 걸 극중극 연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방식처럼 저희도 다큐멘터리, 장편 다큐멘터리 안에 어떤 정치 스릴러의 일반적인 내용의 정치 스릴러 영화를 하나 만들어서 다큐멘터리 안에 극중극 형태로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내각에 대한 부분은 뭐 이 기획서 안에는 많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실은 이제 시나리오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단순하게 12월 3일을 하루 이틀 앞둔 시점에서 실은 비상계엄이라는 게 곧 터진다라는 걸 캐치한 어떤 우파적 성향의 어떤 주인공이 나는 우파적 성향을 가졌지만은 실은 이런 방법이 아니다라고 막아보려고, 그 비상계엄을 막아보려고 하니까 정말 계란으로 파헤치기였죠. 뭐 처참하게 박살이 나면서 결국은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막지를 못하다 보니 그 다음 현실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계엄군이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장이나 야당 대표라든지 정적들을 다 포고령 위반으로 감금을 했다든지, 또는 그 소식이 실시간으로 국회 앞마당에 전해지고 대치 상황이었던 시민들과 계엄군이 대치가 되었다가 유혈 사태가 나고 발포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시민들이 다치게 되고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노상훈 수첩에 나왔던 무인기, 그 여인영 메모와 노상훈 수첩에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에 너무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인기를 적지에 이렇게 보냈는데 단순히 보내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자존심상 반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타격을 가해가지고, 왜냐하면 북한 자체도 별로 현재 상황에서는 우발적인 전쟁은 원치 않을 테니까 이쪽에서 국제전을 유도해도 저쪽에서 무반응일 수 있다 보니 그 수첩이나 메모에 적힌 내용이 북한의 핵시설이나 김정은의 간서라든지 이런 쪽에 했을 때 도저히 저쪽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을 메모했죠. 그것을 하나의 그 극화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다큐멘터리 속에 집어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캐스팅 작업에 있고 촬영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내각이 보통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히 제작 발표에 대해서 만들었지만 이미지적으로는 저희가 했는데 AI의 도움을 받아서 AI가 정말 똑똑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AI가 우리가 원하는 걸 그대로 만들어주니까. 자, 갈까요? 이 다음 갈까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인데 어떤 내란 동조 세력과 실체의 거짓말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아직도 저는 아까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장부들이 남아있다고 하지만은 이 장부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나아갈지, 또는 저희가 그림자 내각에도 그 쓴 시나리오의 마지막 보면은 경기 북부에 북한에서 쏜 미사일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불바다가 되는 게 속보가 뜨게 됩니다. 영화에서. 그러면은 갑자기 동시에 뜨는 게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핵 잠수함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장면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은 윤석열의 그게 성공했다면은 실은 정말 어렵지 않게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갑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방식입니다. 현재 이거는 저희가 1월 지금 현재 전화까지 진행 중인데 개봉은 3월 말 4월 초 정도의 목표로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의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놉시스는 말씀드렸듯이 아까 어떤 실제적인 보통 다큐멘터리가 사실을 다룬, 그러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기록물이라든지 문서 또는 인터뷰가 중요한데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실은 내란이 윤석열의 내란보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흔든 가장 큰 내란, 뭐 내란은 아니었겠죠. 군사 반란이었죠. 그게 전두환의 군사 반란이 가장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학습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죠. 부마 사태라는 게 일어났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의원이었을 때 의원이 제명이 되니까 부산 마산에서 항쟁이 일어나가지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군을 투입해가지고 최초로 이제 경찰이 아니라 이때까지는 경찰을 투입해가지고 그 이전에 어떤 비상계엄들은 다 경찰들이 진압했는데 최초로 군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작전을 하면서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마 항쟁 때 부산에 내려옵니다. 보안사로서 내려와서 이제 그때부터 1979년 10월 16일 날 일어났는데 불과 한 달 조금 넘어서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고요. 그리고 불과 한 달 얼마 있다가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군사반란 다음에 일어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경우는 누가 유력한가라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역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결국은 윤석열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했듯이 전두환 또한 김대중 대통령을 제거해야 되니 야당 대표를 제거해야 되니 5.17을 일으킨 거고 5.17 학대 계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18이 발생이 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는 1979년 부마 항쟁부터 80년 5월 달까지의 과거의 민주화 운동, 두 번째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투쟁사 이런 부분들을 실은 집중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인터뷰하실 그 당시에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신 분들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과는 다른 전두환의 군사 반란과 40년이 지난 현재의 내란이 어떤 유사점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과거를 좀 짚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자 내각 그리고 현재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오늘 오신 우리 성총장님께도 여러 번 좀 여쭙고 조언을 얻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현재는 뭐 정책 프레임이나 내란 척결 세력, 부마 항쟁과 전두환 11.6과 군사내란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주의 세계사의 내란과 최후 그리고 그림자 내각 그리고 내란 재판 사법 쿠데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앞에 다루었던 비상계엄에 다루었던 내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내란에 대한 것을 더 깊숙이 들어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타이즈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뭐 실은 다큐멘터리 안에 일반적인 드라마를 넣는 거를 단순히 이제 다큐멘터리 만들면 재연을 하는데 이번에는 재연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재연을 하면서 어떤 역사적인 인터뷰나 증언에 그에 맞는 이렇게 장면이나 인터뷰를 봉합하는 재연을 하는데 재연 장면은 사용하지 않는 형식으로 다큐멘터리를 해서 실질적인 문서라든지 인터뷰 또는 자료 영상들을 활용한 부분들을 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이때까지 만들었던 다큐멘터리하고는 전혀 다른 와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재미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산업적으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 물론 뭐 다큐멘터리가 산업적인 추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 다큐멘터리도 대박을 친 영화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굉장히 쫄깃하게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뒤에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마항쟁과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인데 11.6 김재규의 한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고안사의 그 군인으로서 부마항쟁에 내려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심부름으로 내려와가지고 부마항쟁을 이렇게 조사하게 되는데, 그때 조사했을 때에 물론 앞에 비상계엄을 할 때에 들었던 정언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야, 민중이 들고 일어났을 때 이게 정권에 어떻게 해가 되고 민중을 어떻게 압박을 해야만 이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재창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 해가지고 보안사 팀들 내려와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답니다. 그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민중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하는데 뭐 그때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부가가치세가 10%가 되면서 뭐 오로지 어떤 정치적인 문제 말고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여러 이유가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은 내려와가지고 어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충성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한 달 얼마 있다가 김재규가 빵빵빵 하고 나니까 어라? 본인이 이제 그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이 보고서대로 하면은 내가 댓글을 적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해주신 게. 그래서 12.11을 했고 5.17을 일으켰을 때 5.18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은 부마항쟁을 어영부영, 뭐 우리식 표현으로 어영부영 진압한 과정에서 독재자가 시해를 당한 걸 봤다 보니 민중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다 보니 정말 단숨에 강주를 쓸어버리고 싶었다라는 게 제가 인터뷰한 분의 정언이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매섭게 강주를 아예 아작을 낸 건데 강주 시민들이 만만치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그 안에 이제 80년 5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그에 의한 어떤 민주주의의 투쟁사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쿠데타가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이 19번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19번째 쿠데타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19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했는데, 지금 이 일본의 2.26 사건이라고 1936년인가 7년에 이런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친위 쿠데타인데, 황제가, 그러니까 천황이죠. 천황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니까 누구처럼, 야이씨 내가 이거 하늘이 내린 이런 인물인데 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 군을 동원해가지고 쿠데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쿠데타는 실패했고, 자기가 명령을 내린 부하들을 자기 입으로 사형을 언도시켜서 다 죽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이거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태국, 미얀마 뭐 이런 부분들로,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캄보디아라든지 상당히 많은 나라의 그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실은 쿠데타의 주목적은 어떤 경우도 다른 목적이 없이 권력을 쟁취하거나 또는 권력을 연장시키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지, 정말 위급한 상황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가장 많은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초반에 했던 불법적인 비상계엄 외에도 6.25 사변이 일어나니 6.25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를 통제시키기 위한 어떤 그 비상계엄, 어떤 면에서 합법적인 비상계엄 외에는 전 세계 어디나 봐도 비상계엄 또는 쿠데타는 정말 권력자, 독재자의 어떤 권력을 쥐르는 도구였을 뿐이지 다른 어떤 이유도 없었다라는데, 재밌는 것은 그 어떤 나라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뭐라고 할까요? 단죄되지 않은 권력은 없었습니다. 단죄되지 않은 권력이 몇몇 권력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들은 전부 다 반복되었습니다. 쿠데타가. 쉬운 예로 뭐 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 단죄되지 못하니 반복되는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러지 않은 나라들은 대부분 다 적혈 처형을 시킬 정도로 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는 굉장히 했는데 이 지금 현재 12.3 내란이 어떤 진영에 따라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내란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 내란을 어떤 방식으로 역사에 남기고 기록하고 어떻게 단죄를 해 나갈 것인가가 실은 현재 대한민국이 주어진 가장 큰 그리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되었지만 흔적이 남았고 기록되지 않은 역사 그리고 어둠 속에서 보통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는 어떤 세력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문서 안에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어떤 정신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다니는 내용입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 윤석열 씨한테 그렇게 감정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정도입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혹시나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제작 발표회지만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분은 전두환 정권 때 보안사에 보안반장을 하신 김충립 선생님이셨고요. 지금 현재도 화평시 말 그대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한 2천억이 결국은 이제 어떤 내란 자금 또는 군의 어떤 세력을 유지하는 데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하셔서 예편하시기 전에는 전두환 보안사에 계셨는데 그 뒤로 이제 핍박을 받으셔서 미국으로 가 계시다가 귀국하셔서 지금 어떤 과거사 정리에 대한 운동을 하고 계신 부분,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실은 시나리오에 많이 반영된 건 사실입니다. 많은 자료를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년에 일어났던 일이 45년이 지나서 또 일어났는데 그 80년이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어떤 일을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되어 와서 현재 남은 과제가 무엇이냐, 그 과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또 반복되던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작품을 잘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궁금한 게 그 내란 안에 그림자 내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림자 내각 아까 시나리오가 다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1월 초에 캐스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대략 어느 정도 선의 배우들이 나오시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림자 내각은 과연 몇 분 정도의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 건지, 등장인물은 대략 몇 분 정도 되시는 건지 그런 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림자 내각은 이렇게 단편이라는 표현을 써서 저희가 이제 60분 미만을 한 4-50분 대략적으로 꼭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4-50분 미만을 단편 또는 중편이라고 하고 20분 미만을 단편이라고 하고 60분만 넘었으면 장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무시하고 보통 단편은 10분, 20분 안에 만들고 중편은 만들지 않고 장편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데, 현재 완성되어 있는 시나리오는 한 30분 정도 분량입니다. 근데 비상계엄 직전에 이렇게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까 우파적 성향을 가진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막아보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종북 좌파든 민주당이든 내가 때려 잡아야 되는 건 이해하지만은 방법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으려고 하는데 이미 너무 많이 가서 못 막는 그런 경우인데,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은 이번 다큐멘터리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쇼잉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장편으로 그림자 내각은 따로 빼서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현재 질문 주신 그대로 얘기하면은 용산 대통령실을 좀 배경으로 찍고 싶어서 지금 안 그래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안 되면은 뭐 합천 가가지고 청와대에서 찍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한 25분, 30분 정도 분량이 들어갈 것이고, 뭐 실은 시나리오는 스펙타클합니다. 하지만은 예, AI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걸로 영화가 끝나고, 만약에 장편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거를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막을 것이냐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장편까지는 아니더라도 단편에서는 윤석열과 그 수하들이 상상한 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의 인터뷰보다도, 그리고 유튜브에서 만든 뭐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랬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실은 현재도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극화되어서 정말 현실감 있게 만들어낸다면 그게 어떤 100번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이 성공했었으면 대한민국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저는 외국에서 뭐 30년 가까이 산 사람이라서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외국에서는 기침만 나도, 한국에서 북한에서 기침만 해도 야 전쟁 난다 빨리 다 비행기 타고 나와 이럽니다. 해외 동포들은. 그리고 주가 확 떨어지고요, 환율 폭등하고 투자금 싹 빠져나가고, 그리고 외국의 부모님들이나 뭐 이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정말 제대로 기침했을 때는 전화가 불이 납니다. 빨리 비행기 타고 넘어오라고. 전쟁 나면 못 오면은 어디 갈 거냐고. 근데 외국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들 그걸 이해 못하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답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현재 단 이제 30분이 너무 길어서 제 생각에 주객이 전도될 것 같아서 1시간 30분 안에 1시간 다큐멘터리 30분 영화가 되면은 살짝 이 영화의 파워가 더 커서 현재 희망 사항은 20분 미만으로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한 16, 7분 정도를 집어넣어서 임팩트 있게.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영화를 살리기 위해서 재현 장면을 연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영화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완전히 다른 두 편의 영화가 하나의 공간 안에 있는 걸로 지금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림자의 이제 용어의 문제인데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자 내각이라는 용어는 원래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예.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야당에서 만드는 정치 기구잖아요. 예. 이제 윤석열은 사실상 생각했던 그림자 내각은 내부의 친위 세력을 활용한 정치, 군사, 문화, 인권 모든 것들을 또 다른 친위했던 세력을 내각화시킨 게 내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일반인들이 제목만 보고는 이거 섀도우 캐비넷의 그림자 내각인지 아니 헷갈릴 수 있겠다, 용어적으로. 일단 그다음부터 먼저 우리 교수님은 너무 똑똑해서 그렇지 실은 저도 그림자 내각이 있어서 잘 몰랐습니다. 그림자 내각이 교수님이시니 그러는데, 실은 이제 영국에서 그러니까 여당이 있다가 선거를 해서 야당이 대권을 잡기가 아주 유력했을 때 공식적으로 섀도우 캐비넷, 그러니까 그림자 내각을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였다면 이해하기 쉽게 따지면 인수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뭐 가상의 어떤 그림자의 뭐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문화부 장관 이런 식으로 정해지면은, 그래서 현재의 여당이 원활한 어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그림자 내각의 모든 업무를 인계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이제 그림자 내각이라고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말씀처럼 오해할 수 있긴 한데, 저희는 이제 그게 아니라 실은 윤석열을 움직인 내각 안에는 또 다른 내각이 있었다라는 설정입니다. 실은 그러니까 사전에 나와 있는 내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입장에서 그 영화 내용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뭐 그림자 내각 어쩌고 하니까 뭐 인수위야? 인수위인데 뭐 벌써 대통령 선거단인데 웬 인수위? 뭐 이런 표현을 쓰면은 실은 그게 아니라 국가를 움직이는 또 다른 내각이 있다라는 뭐 그게 이제 저는 윤석열이 허수아비였다라는 그게 뭐 노상원 여인영일 수도 있었고 김용현이나 김건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힘으로 국가가 움직였다라는 차원의 굉장히 음모론적인 정치 스릴러 형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일반적으로 그림자 내각 뭐 제목이 뭐 확정 나온 건 아니겠지만은 과연 이제 일반적으로 이 그림자 내각이 내놨을 때 어떻게 보여질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뭐 카피를 어떤 식으로 쓸까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한데, 근데 그림자 내각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이해하기 전에 제가 든 생각의 그림자 내각은 실제 내각 뒤에 또 다른 내각이 있단 말이야 라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의 가케무샤라고 있죠. 그림자 무사라고 해가지고 어떤 전쟁에서 이렇게 쭉 가면은 장군이 죽으면은 옛날 전쟁은 다 이게 지휘관 이러면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맨 앞에 내세워서 지휘하다가 죽으면은 2번 타자가 또 나와서 지휘하고 죽으면 3번 타자가 나와서 영원히 죽지 않는 형태를 하고 실제 장군은 맨 뒤에서 지휘하는 그게 이제 일본에서 나왔던 영화에도 나왔던 가케무샤라는 그런 방식이죠. 그게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림자 내각은. 요거는 좀 더 고민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영어 고민은 개봉 직전에 우리 백호사 대표님께서 하실 겁니다.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그림자 내각이라고 명명하는 내각은 사실상 이 정치 철학의 부재나 또 실제 되게 용기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친인 쿠데타로서 검찰 수사들을 조직에 방한 게 아니라 사실상은 정광훈, 신천지, 통일교 정신적으로 이 사람을 지배한 누군가의 세력은 그 그림자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신념들, 잘못된 신념들을 주입한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영화 막판에 다큐멘터리도 지금 시나리오가 거의 다 구성되어 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총리 보안반장님 말씀하신 김철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쫓아가다가 막판에 어떤 그 종교적인 이야기를 건드리고 넘어가야 될지 또는 그런 말씀을 우리 고영학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와닿았던 게 중에 하나가 80년대에 민주주의를 투쟁할 때 많은 문익환 목사님이나 그 이해양 목사님이나 김성수 주교님이나 이런 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는데 교회나 어떤 종교가 현재의 그 종교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정치를 위해서 싸우고 종교가 너무 정치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이번 다큐멘터리에 다루려야 되는가 말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계기로 또 아마 대부분 각자 제가 드린 말씀들을 다 들었던 이야기를 또 들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조금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든지 좀 많이 주셔서 최종적인 시나리오가 굳혀지기 전까지 좀 아이디어도 주시고 제작에 좀 동참해 주셔서 영화가 가시 있게 하는데 그 부분은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극이라는 장르를 오래 한 연출가였기 때문에 극중극이 얼마만큼 효과가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현 장편 영화 한 편보다 극중극이 더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극중극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나 또 영화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할 수 있게끔 좀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조언해 주시면은 더 좋은 작품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든지 펀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현재도 여러 어떤 회사 또는 뭐 채널 많은 다각도로 지금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월 초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거 되는 순간 아마 예, 진행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열렬한 예, 좋은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